한마디로 말해서 이완배 기자의 과거 경제의 속살 중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상현의 장편소설 이완용을 쏴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연일 계속되는 이해찬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세이브 뉴스가 언론계에 던진 파장 그리고 MBC의 불공정 채용에 대한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경북 영천 고도 1리 이장님이 생산하는 고도리 와인을 공화국천 인민에게 상시 보급할 것을 명하시었다. 독한 술을 먹고 취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끼리 멱살잡이와 욕설이 난무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아니 민족 최대의 위기 추석을 앞둔 가운데 부드럽고 달콤한 고도리 와인이라면 추석 명절의 분위기도 부드럽고 달콤해질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큰 보람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까지 국내산 거봉과 복숭아로 만든 정말 맛있는 와인, 고도리 와인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이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팟캐스트에 머물던 방송의 지평을 동영상, 즉 유튜브로 체질 개선할 예정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말이지요. 그동안 김용민 브리핑은 고정 코너로서 주 5회 진행하고 토요일 토요 스페셜, 일요일 오디오 버전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꾸몄는데요. 이제부터 일부는 요일별로 다른 주간 컨텐츠로 꾸밉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이 주 2회로 늘어나고요. 뜨거운 젠더 이슈로 꾸밀 예정인 저와 이선옥 르뽀 작가, 개그맨 황현희 씨가 함께하는 우먼스플레인이 매주 찾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책 전문가인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가 함께하는 황금선박 역시 매주 찾아갑니다. 아울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과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10월 말 동영상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정선태 교수 방송은 공개 녹화로 함께하겠습니다. 당분간 오디오로만 서비스 되겠습니다만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매일 아침 조간신문 단독 보도, 또 당일 핵심 뉴스를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오디오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김용민의 필살기지요. 개신교 비평방송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요. 예하운 선교회를 이끄는 김디모데 목사와 전 CGN TV 취재팀장인 권지연 기자,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개신교 비평 팟캐스트가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생소한 분들이지요. 접해보시면 압니다. 그 내공을. 그리고 토요 스페셜을 확대한 썬데이 브리핑에선 정선태 교수, 김성회 보좌관, 김수민 평론가, 김프로 기획자와 함께합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즐거움, 업그레이드된 김용민 브리핑 9월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가지요.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굼벵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김용민의 뉴스 광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이전과 이번 조사의 표본이 달라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걸 무리하게 비교해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7.6%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그래서 표본을 바꿔서 같은 샘플로 200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니 오히려 0.4%가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말이죠. 심상정 의원이 어제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볼 텐데, 통계청장의 교체, 과연 야당과 수구 언론 주장대로 부당한 일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지율 추이표를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빠진 계층들이 어딘가 이거를 이제 봤더니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수혜층이라 그럴까요? 뭔가 포용하려고 하는 계층에서 상당히 좀 빠지는 요소들이 좀 나타나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 통계의 신뢰도의 예.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통계 오류에 대해서, 통계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죠. 7.6%나 감소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믿을 만한 통계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 이전과 이번에 가계 동향 조사는 아예 다른 통계예요. 함께 시기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했다는 게 이제 우선 문제고요. 제가 전 통계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계 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짠 겁니다, 이번에. 그게 그 당시 야당이 아마 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던 것도 있다 그러던데요. 이번 정부가 이제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6,610개가 이제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 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예.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해서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는 0.4 소득 증가로 예.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예. 말하자면 200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그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소득 주도 성장 그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습니다. 예.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뭐 임금 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특히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다 이렇게 저는 예. 봅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에 실제로 이제 그 비교 가능한 그 샘플로 이제 해보셨더니 뭐 소득 격차는 문제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드러났던 얘기와는 좀 다른 면이 좀 펼쳐져.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처방도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니들 소득주 성장한다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했는데 그게 거꾸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폐기해라.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주장을 했는데 실은 이제 고소득층이 소득 격차를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아래만 바닥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정도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그 천정을 낮추는 전략을 정책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MBC 파업 이후 경력기자 채용 과정에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별보조하관, 김행 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추천도 작용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현국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MBC는 2014년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8명이 당시 권력 실세들의 추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같은 친박 인사도 당시 경력기자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부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에서도 소상이 나오지만 경력기자에 대한 헤드헌팅은 헤드헌팅 업체가 아니라 MBC 간부들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TBS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채용을 진행한 헤드 헌팅 업체 사장이 또 그 문제가 있다고요? 예, 이 시용 경력 기자들을 MBC가 이제 마구잡이로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니까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경력 기자 채용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프로매치 코리아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부사장이 권재홍 당시 MBC 부사장의 동서라고 합니다. 당시 감사국이 이건 경쟁 입찰해야 된다 이렇게 수의 계약하면 안 된다 했는데 권재홍 씨가 지시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고요. 그 진행 업체는 부사장의 동서가. 네.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엔 경쟁 입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권재홍 씨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사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이 업체였는데 이 권재홍 씨가 심사위원 들어간 곳에서 이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몰아주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절차는 거쳤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되긴 했네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채용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언론사는 공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헤드헌팅 방식을 채용했고 또 헤드헌팅 방식이라고 해도 헤드헌팅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직접 찾아서 이제 추천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MBC에서는 보도 간부들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지원자들을 찾아서 헤드헌팅 업체에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MBC 간부들이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다 골라서 밀실 채용하면서 마치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공개 채용인 것처럼 세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척 회사를 쓸 수밖에 없었군요. 예, 이러면서 헤드헌팅 업체에다 2억 원을 줬는데 그걸로 또 2억을 줬어요? 기자 한 명당 1,700만 원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권재홍 전 부사장은
이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그리고 형법상 입찰 방해죄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굉장히 재밌게 그때 MBC가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부사장의 인척 회사를 쓰고, 근데 그 인척 회사가 실제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실제 고용된 사람들은 경영진들이 찾아서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 중에 경력 기자 중에 8명, 12명 중에 8명은 친박 실세들이 추천서를 써줬고, 콩가루 주반이 됐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자들이 그렇게 채용돼서 일을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기사들을 다뤘어요? 이분들이 애초부터 MBC 파업으로 이제 쫓겨난 기자들을 대체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당시는 워낙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면접 과정에서부터 받았던 질문이 노조 가입할 거냐?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원래. 노조에 가입한 경력이 있냐? 실제로 평가 사례를 보면요. 면접자 중에 한 사람인 국장이 입사 지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리포트 잘하고 인성도 좋은데 노조에 대한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최하점을 부여한 케이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고 불법 행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이 이제 보도를 잘하면 괜찮은데 다 핵심 자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경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부장, 보도국의 핵심 부장들을 다 차지했고요. 그 자리에 꽂으려고 한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다음에 최순실 게이트. 여기서 이제 MBC가 저지른 편파 왜곡 보도에 이분들이 다 동원이 된 겁니다. 태극기 집회를 칭송한다. 네. 태극기 집회를 유일하게 MBC가 칭송했습니다. 당시 MBC가. 그런 보도들이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군요. 네. 아하. 전두환의 핵심 측근이자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인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쓴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바로 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요.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는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일요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남편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이 어제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회고록 출간된 게 2017년 4월 아닙니까? 작년 4월. 네.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떻게 쓰신 거냐? 어떻게 구술을 하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회고록 서문에도 다 상세하게 써있지만요. 전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회고록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이제 그거를 맞으면 구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한 그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초과가 됐으니까 민 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이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아니 회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2013년 그럼 치매 앓은 이후부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뭐 사탄이라고 한 것, 또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이 부분은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워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나도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요거는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그 이유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 입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조비오 신부가 하는 주장이 허위라는 거는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허위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만은 이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파렴치하다라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어떻게 국민을 그럼 속인 게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니, 그게 무슨 속인 거예요. 원래가 저 회고록은 저자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회고록이 다 저자가 직접 쓴 회고록이 얼마나 아니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글쎄, 그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 대통령도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의 말이 허위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셨고 덧붙이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썼다 이거죠. 그런 표현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경제의 속살 이번 주부터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석 달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은 개편 전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에 이완배 기자의 과거 경제의 속살 중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 때 반대를 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이름인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펀드가요.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뚜껑이 좀 열린 상태여서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다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자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마크를 달고 나왔는데요. 읽다가 뭐 진짜 이런 새끼들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이걸 견강부회라고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해석은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읽는 도중에 제가 여러 번 육성으로 쌍욕을 터뜨렸는데 네. 지금 그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좀 거친 표현이 나와도 최대한 절제를 해보겠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단독,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 나선다가 메인 기사고요. 예. 이 기사로 한바닥을 깔았던데 또 다른 기사 제목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라는 정부 판단이 엘리엇 강공자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ISD에 소송을 냈는데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메인 기사에도 부제목이 이런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도 논란 속 문영표 전 장관 등 줄줄이 처벌, 경제계, 투기자본의 공격 빌미 제공한 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구속을 하니까 엘리엇이 공격을 시작한 거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웃긴데요. 그렇죠. 벌써 웃긴 거죠. 기사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 엘리엇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적폐청산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적폐로 생각하는 마당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진짜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문재인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니까 엘리엇이 그걸 보고 소송을 걸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예. 이게 왜 개소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SD가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이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고요. 이번에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서 이 조항의 남용 방지를 얻어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상당히 잘된 재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ISD가 뭐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요. 현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차별 대우로 손해를 봤을 때 정부를 국제중재기관, 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이 제도가 왜 한미 FTA 때부터 문제가 된 독소 조항이냐면 첫째,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요. 정부의 공공정책 영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공공정책을 펼쳤는데 외국 기업들이 야, 나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 소송한다? 이렇게 되면 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건건히 중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1대1의 역할이 돼버리면 정부의 위상이 일개 기업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당연히 국가 공공성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죠. 둘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 이 심대한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소송은 국제기구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보수적인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에 소송을 내려고 한다는 게 이 대목입니다. ISD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부의 잘못으로요.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이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엘리엇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국민연금이 정부기관인데 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원래 부결됐어야 할 합병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기업인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ISD 제소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엘리엇이 지금 한국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중재의향서라는 건 ISD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에 내야 되는데 소송을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법무부에 먼저 야, 나 소송 낼 건데 그 전에 합의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해석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요. 법무부가 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엘리엇이 ISD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뚜껑이 열린 건 엘리엇이 ISD 소송을 내는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균떡 같은 논리입니까? 제가요, 이 문제에 관심이 좀 있어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이 문제를 쭉 스크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요. 이미 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하면 이건 백발백중 ISD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에 제가 쓴 기사 제목이 삼성 엘리엇 분쟁의 한미 FTA가 변수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적었냐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정상인데 잘못하면 생선들끼리 싸움에 고래등이 터질 판이다. 삼성그룹과 벌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엘리엇 측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번 주 중반부터 ISD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처펀드인 엘리엇은 각종 국제 소송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린 소송의 달인이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의 향방은 사실상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다면 엘리엇으로서는 충분히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 중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기사입니다. 예.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만 답한다. 하지만 소송의 달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ISD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승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제가 2015년 6월에 쓴 기사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에 개입을 해서 찬성을 하면 너무나 ISD에 걸릴 소지가 컸다는 걸 당시 통상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정부 관련 부처에 질문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 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ISD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한국경제 헛소리를 보고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건 2015년부터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그리고 2015년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냐고, 박근혜였지. 아니, 그리고 특히 그런 우려가 201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 미친놈들아.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비워도 헛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곤란한 겁니다. 합병이 가결됐던 게 2015년 7월 17일입니다. 근데 이 멍청한 한국경제놈들이 2015년 대통령이 또 문재인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 2015년 7월 17일 대통령은 박근혜였다고요. 그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 뭐 그랬었었나요? 아, 이걸 좋은 방향으로 미쳤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예. 그날 합병이 가결되고 제가 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국민연금이 행사한 11.21%의 찬성 표결이 사실상 합병을 성사시킨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 사건을 ISD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같은 한국경제 기자들, 그럼 니들이 무식해서 그걸 몰랐으면 그게 니들 잘못이지.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니들 머리 나쁜 것까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소송 우려는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순간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2016년 12월 28일에도 이것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 대통령은 박근혜였습니다.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가 돼서 그렇지 이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한국 경제의 드립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도 제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박근혜가 국익 수호를 위해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헛소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정황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100보를 양보해서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 합병 찬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결단코 그 합병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수 세력이 그토록 밀어붙였던 한미 FTA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ISD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으로 투자자나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투자자나 기업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세계은행이라는 곳은 미국 월가의 지분이 가장 큰 곳이다. 총재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이 맡아왔다. 월가 투기 자본이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ISD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 FTA의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그것도 월가 자본이 일으킨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월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것이 ISD 소송 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ISD 소송에 걸려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건 국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몰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6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까?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는 순간 이건 ISD 소송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쓴 기사를 쭉 읽어드리는 건 제가 무슨 뛰어난 영감이 있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닙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저렇게 제가 쭉 썼던 저 우려가 통상 전문가들하고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썼겠죠. 제가 그냥 혼자 쓴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통찰이 있어서 제 시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런 팽배했던 우려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던 한국 경제가요. 정작 엘리엇이 이제 몇 년 전 예상대로 ISD 소송을 내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면 진짜 살다가 별 미친놈들을 다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 퇴출된 것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참고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 한국경제신문 태도를 보니까 얘들이 그때 그 몹쓸 버릇을 아직도 전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기사를 읽다가 기분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진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좀 뚜껑이 덜 닫힌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말이 많이 거칠어졌는데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이 ISD 소송은 제가 기사를 쭉 읽어드린 대로 이미 2015년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동원할 때부터 필연적 수순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경제의 이 주장은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인 거죠. 한국 경제 헛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한번 상기해 보고요. 또 걸핏하면 모든 것을 현 정부 탓을 하는 언론의 태도도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한 두 가지 각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기자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를 출입했는데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취재 후기를 올렸어요. 그 취지를 요약하면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 그 신의 한 수로 뭐 박근혜가 탄핵을 면했다면 이런 평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신의 한 수는커녕 검찰은 거듭 태블릿 PC의 진위 가릴 것도 없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손석희의 저주인가요? 그런 책을 냈던 변희재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를 비롯해서 몇 명의 기자를 거론하면서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들과 같은 기자들이 언론계를 주도해야 한다. 참 미치겠네요. 변희재 씨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에 이름 올리신 그 기자분들 변희재한테 칭찬 들으셔서 졸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네, 아마. 예. 큰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물론 이게 뭐 대스크에 통과를 했겠지만 예, 이게 정말 제 후배였으면 이렇게 발제하면 진짜 죽었습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누.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누 검색해 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엄청난 비가 중부지방을 덮쳤습니다.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40mm 이상, 총 강수량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오늘 비가 계속될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 형태로 오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대구 33도, 광주 33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와 중부를 오르내리는 기습폭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까지는 충청 이남지방에 일부 남부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8월 29일. 사실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날을 기억해야 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 말고는 잘 모르는 8월 29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 생일인 줄 아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그 마이클 잭슨 생일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른바 경술 국치일 1910년 8월 29일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떨어진 날입니다. 8월 22일에 이란 병합조약, 우리는 그 강제 늑약이죠. 이란 병합조약이 통과됐고. 아니 사실 저는요, 한일 합방이란 말 많이 쓰는데, 아니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제로 탈취하는 건데 어떻게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 표현 자체가 일본의 강제 침탈을 합리화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점, 강제병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조선을 병탄한 건 맞지만 또 안에서 내준 자들도 없지 않았어요. 일본 권력과 손을 잡고 조선을 팔아먹은 자들이 내부에 있었죠. 매국노라고 일컫는 자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맨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거 말만 들으면 다 아실 텐데,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한국 근대사의 그 굴절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0년대만 해도 이완용은 꽤 의식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화파였어요. 러시아하고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그것도 그 과정의 얘기들인데,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일본과 물론 가까이 지냈지만은 아건 파천을 주도하면서 친러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러일 전쟁 때 1904년부터 5년까지죠. 일본이 승리하니까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그야말로 뭐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일 이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이완용에 대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완용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의 특권의식, 야비한 교활성과 음흉함, 그와 같거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일 만큼 복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이완용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요, 변절주의자, 아부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완용은 초창기 독립협회의 의장이었다. 독립협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우습지만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치호가 변절을 언급했다는 점이 놀랍네요. 네, 아이러니죠. 윤치호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골수까지 친일적인 사람이었는데,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랬죠. 근데 일찌감치 우리 이완용은 일본의 이 나라를 바칠 각오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을산 늑약이라고 하는 1905년에 있었던 강제조약이 있죠. 그때도 굳이 고종이 거부하는데 앞장서서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을사오적과 함께.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에 서명했던 것도 이완용이 주도했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우리가 아는 이 강제병합을 합법화하는 문서에 서명을 주도한 것도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완용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1909년인가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 암살을 시도했다 실패하죠. 폐를 찔렀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완용을 죽여야겠다는 의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완용을 쏴라. 이 소설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925년에 시대일보라는 신문에 이런 짤막한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압수된 기사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영구가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다. 이런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이영구는 이완용이 조카입니다. 이완용에게 버림받은 조카인데 이영구가 암살에 실패했다라는 짤막한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소설은 허구적인 인물, 대표적으로 김근옥이라는 사회주의자와 그의 딸 김달래가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완용을 지키려는 종로 경찰서 고위 관리인 오태주와 또 그 밑에 있는 조선인 순사 박을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왕서방이라는 가명의 허건이라는 인물과 또 그 당시 식민지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생집이었던 명월관의 기생, 유화 등등이 쭉 등장해서 1925년의 경성의 풍경뿐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상황들까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산 김창숙 선생, 그리고 소파 방정환,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서울의 풍경 같은 것들도 이 역사적 사실을 고증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이완용을 역사의 상처라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영광의 기억보다 치욕, 그리고 굴욕의 기억들을 더 우리가 오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들을 간직할 때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이 후작이라는 자기를 받습니다. 일본 황실로부터 이 후작으로서 친일파의 그 거두였던 이완용의 삶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던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옥인동에 있는 이완용의 집 그 풍경 잠깐 보겠습니다. 종로에서 경복궁을 지나 북서쪽으로 가면 옥인동이 나온다. 이완용의 집은 옥인동 19번지로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일부였다고 하는 곳이다. 이곳 주택가에 자리한 그의 저택은 대지 3,000평의 안채, 바깥채, 별채가 다 따로 지어져 있는 고급 주택 중의 고급 주택이었다. 대지가 3,000평의 안채, 바깥채, 별채가 따로 지어져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전기와 전화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담장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경된 높은 나무들 때문에 멀리서 봐도 위협감이 느껴졌다. 안채는 조선의 전통식 기와집을 개조해 겉보기에는 기와집이지만 내부는 서양식이나 다를 바 없었다. 바깥째는 서양식으로 지은 2층 집이었다. 이렇게 이완용의 저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저택을 기술한 장면을 단순한 그 장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완용의 권력의 외적 상징이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조선 총독부의 자문격이었던 충추원의 그 거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던 것이죠. 그 이면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가로 조선의 민중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 많은 애국 지사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방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한 장면을 이 소설은 펼쳐 보이고 있는 거죠. 강원도의 사냥꾼 출신이었던 김달래라는 딸을 둔 사회주의자 김근옥이 이완용을 조개하는지는 이 저택의 모습을 기술한 장면에서도 여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김근옥이라는 사람이 왜 이완용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완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서 포수인 딸을 저격수로 들이는 거죠. 이완용을 죽인 저격수로 끌어들이면서 아버지와 딸이 나눈 대화입니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순사놈들에게 붙들리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를 쏘거라. 아버지인 김근옥의 말입니다. 딸이 당황했겠죠?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를 쏘란 말이다. 될 수 있으면 머리를, 혹시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 가슴을 확실히 죽을 수 있도록. 달래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역시나 아버지를 쏘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순사놈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악명 높은 종로경찰서 특수고등경찰 취소실로 끌려가게 될 거다. 거기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겠지. 결국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불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물론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동지들의 이름, 거기에 놈들이 필요로 하는 애국지사들의 명단까지 덧붙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사형을 당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내 손에 깔끔하게 죽고 싶구나. 달래는 아버지의 눈을 피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달래야, 내 말 잘 들어라.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나는 이미 큰 뜻을 위해 죽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태어나는 곳은 택할 수 없지만 죽는 곳은 택할 수 있지. 태어날 때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죽음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단다.
어차피 독립운동이라는 거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강원도에 있는 내 어미를 버리고 하는 일이다. 이 목숨 같은 건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내가 동지를 파는 꼴은 결국 내가 목숨 걸고 하고자 하는 일과 목숨 둘 다 잃는 꼴이 된단다. 적어도 죽는 순간엔 내 뜻을 지키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딸에게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는 얘기죠. 대신에 동지를 배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에게 혹시 이 일이 탈로가 나거든 자신을 쏘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사회주의 세상이 오겠지. 친일 자본가와 지주가 사라지고 민족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도망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회주의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역사적 의미가. 예. 정말 친일 지주들, 악덕 지주들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노동자와 농민이 행복하게 사는 그 해방 세상을 우리 김근옥이라는 사람은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첫 번째 단계가 이완용이라는 그 매국노, 친일 거두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다 알다시피 이완용을 향한 모든 암살 기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완용은 1926년에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정말 나쁜 자식이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라고 해서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1909년 이재명이 찌른 칼이 폐를 관통했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조금의 위안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운동에 이렇게 온몸을 바쳤던 이 소설의 주인공 김근옥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요. 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 반면에 이완용의 후예들, 이완용의 뒷계 자손뿐만이 아니고 이완용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권력의 곳곳에서 자신의 그 영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김근옥과 같은 인물들에게는 후손으로 어떤 얘기를 전해야 할지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친일 세력들을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런 방식의 역사를 다시 쓰고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김근옥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덜 미안할 텐데 아직 그날이 오기까지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술 국치를 맞이해서 이완용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런 소설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8월 29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이승만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상 김창수 선생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양척식회사를 폭파하고 죽었던 이 나석주 의사 얘기도 나옵니다. 흥미진진하게 기술된 책이니까 오늘 경술 국치를 맞이해서 이완용을 정말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막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제목의 강세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의 경향신문 칼럼 일부 소개합니다. 올해 2월에 제공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월 급여는 132.6% 상승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2.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이 2배 오를 때 집값은 3배 오른 셈이다. 동일 기간 중형차의 가격 상승률은 65.9%였다. 소득 상승을 주택가격 상승이 상쇄해 소비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늘려주는 형국이 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잡지 못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했던 헨리 조지의 주장을 반박만 하지 말고 되새겨야 할 때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